한 노인이 군부대에 면회를 오게 되고 그 앞에 선 엘리트 장교가 노인을 무시하면서 쫓아내지만 노인의 전화 한 통에 사단장이 버선발로 달려나오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화천. 북녘의 산세가 병풍처럼 막아서고 계곡을 핥히는 바람이 살을 애는 듯한 땅. 대한민국 육군 제7보병사단 칠성부대의 심장부는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휴전선과 지척인 이곳에서 평활한 총구 위에 아슬아슬하게 얹힌 나뭇잎과도 같았다. 사단 지휘 통제실의 공기는 유독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 중심에는 작전 참모부 직할 전투지휘장교 한태준 소령이 있었다. 30 중반의 나이에도 그의 눈빛은 잘 벼린 강철처럼 서늘했고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각 잡힌 전투복은 그의 성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그는 원칙이라는 두 글자를 신봉하는 사람이었다. 그에게 원칙은 곧 부대의 생명이었고 자신의 존재 이유였다. 하지만 그 원칙의 이면에는 지독한 실리주의와 기회주의가 뱀처럼 따리를 틀고 있었다. 한태준에게 부대란 거대한 기계였고 병사들은 규격에 맞는 부품이어야 했다. 감성, 유연성, 온정 같은 단어들은 기계의 성능을 저하하는 불순물에 불과했다. 그의 관심은 오직 평가와 결과에 있었다. 며칠 앞으로 다가온 군단 주관 전투준비 태세의 검열은 그의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었다. 이번 검열 결과는 그의 진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했다. 김중희, 어제 지시한 위병소 근무 지침 개정안은 어떻게 됐나? 한 소령의 목소리에 상황실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지목당한 김중희가 땀을 뻘뻘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송구합니다. 일부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판단? 누가 자네에게 판단하라고 했지? 내 지시는 검토가 아니라 즉각적인 실행이야. 자네의 그 안이란 판단 하나가 부대 전체의 기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나? 당장 원한 그대로 전파하고 위병소 근무자 전원에게 재교육 실시해. 오늘 일과 시간 전까지 결과 보고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김중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누구 하나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한태준 소령 앞에서는 모두가 숨을 죽인 부품일 뿐이었다. 한 소령은 만족스럽다는 듯 다시 거대한 상황판으로 시선을 돌렸다. 지도 위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적의 예상 침투로를 바라보는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저 완벽한 방어선을 뚫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했다. 그 어떤 변수도 그 어떤 예외도. 바로 그 시각 부대의 정문 위병소 앞으로 낡은 시외버스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멈춰섰다. 버스에서 내린 사람은 남루한 작업복 차림의 노인 한 명이었다. 깊게 팬 주름과 검게 그을린 얼굴, 투박한 등산화는 영락없는 산골의 농부였다. 노인은 잠시 매서운 화천의 바람에 옷깃을 여미더니 상승칠성이라는 글자가 위압적으로 새겨진 부대 정문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위병소의 근무자들은 한태준 소령에게 특별 교육까지 받은 최정예 인원들이었다. 그들의 눈에 허름한 차림의 노인은 즉각적인 경계 대상이었다. 정지. 용무가 어떻게 되십니까? 총을 쥔 위병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단단했다. 노인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강석 장군을 좀 만나러 왔네. 옛날에 내가 가르쳤던 제자인데 이 부대 사단장으로 있다고 들었네만. 사단장님 장군님도 아닌 이강석 장군. 심지어 제자라는 말까지. 위병들의 얼굴에 황당함이 스쳤다. 사단장은 하늘과 같은 존재였다. 그런데 저런 행색의 노인이 스승을 자처하며 나타난 것이다. 사단장님을 뵙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식 절차를 통해 약속을 잡으셔야 합니다. 신분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노인은 주머니를 뒤적여 낡은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 건넸다. 박진철. 평범한 이름이었다. 위병은 신원을 조회했지만 특이사항은 없었다.
사전 약속이 없으시면 면회가 불가합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위병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다. 그러나 노인은 물러서지 않았다. 멀리서 왔네. 전화 한 통만이라도 연결해 줄 수 없겠나? 내 이름 석자만 전하면 바로 알 걸세.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계속 이러시면 상부에 보고 후 강제 퇴거 조치할 수 있습니다. 실랑이가 길어지자 위병 소장은 내선 전화를 들었다. 수화기 너머의 상대는 당연히 작전 참모부의 한태준 소령이었다. 작전 참모부입니다. 충성. 정문 위병 소장입니다. 신원 불명의 민간인 한 명이 사단장님 면회를 요청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규정대로 퇴거 조치하려 했으나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어 보고드립니다. 한태준 소령의 미간이 좁혀졌다. 군단 검열을 앞둔 이 중요한 시점에 민간인 소란이라니. 그의 완벽한 계획에 잡음이 끼어드는 것을 그는 병적으로 싫어했다. 인상착의는 남루한 작업복 차림의 노인입니다. 자신이 사단장님의 스승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한 소령의 목소리에 냉기가 흘렀다. 스승? 사기를 쳐도 그럴듯하게 쳐야지. 그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잘 알았다. 군부대 근처에서 어떻게든 한몫 챙겨보려는 파렴치한들이거나 과대망상에 빠진 정신 이상자이거나 어느 쪽이든 부대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자신의 평가에 흠집을 낼 수 있는 위험 요소였다. 내가 직접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대기시켜. 수화기를 내려놓은 한태준 소령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감히 신성한 군의 심장부에서 분란을 일으킨 자에게 원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직접 가르쳐줄 생각이었다. 그는 자신의 지프 차량에 오르며 이미 머릿속으로 노인을 처리할 가장 효율적이고 단호한 방법을 그리고 있었다. 한태준 소령의 지프가 위병소 앞에 급정거했다. 차에서 내리는 그의 모습은 한 자루의 검과 같았다. 먼지 하나 없이 닦인 전투화, 칼날처럼 선 다림질 선,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한 차가운 시선. 위병들이 일제히 경례를 붙였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낡은 작업복 차림의 노인 박진철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한 소령은 노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었다. 흙먼지 묻은 등산화, 해진 무릎, 기름때가 희미하게 남은 소매. 그의 입가에 경멸의 미소가 걸렸다.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당신입니까? 여기서 소란을 피운다는 민간인이. 한 소령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권위와 위압감은 주변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박진철 노인은 그를 돌아보며 온화하게 말했다. 소란을 피운 건 아닐세. 그저 옛 제자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먼 길을 왔을 뿐이야. 이강석 장군에게 박진철이 왔다고 전해주게. 이강석 장군? 당신 같은 사람이 함부로 입에 올릴 이름이 아니야. 사단장님이라고 호칭하는 기본적인 예의도 없으신가? 한 소령은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덩치가 노인을 압도하며 그늘을 만들었다. 그리고 스승? 어디서 약을 팔려고 들어? 당신 같은 사기꾼들 때문에 우리 군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거야. 내가 당신 같은 인간들 한두 번 본 줄 알아? 사기꾼이라니 말이 좀 심하군. 난 그저 시끄러워. 한태준의 고함이 터져나왔다. 위병들이 움찔할 정도의 기세였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감히 목소리를 높여. 여기는 대한민국 최전선을 지키는 신성한 군사분계 시설이야. 당신 같은 불순분자가 함부로 드나들 곳이 아니란 말이다. 신분은 확실한가? 혹시 북에서 보낸 간첩일 수도 있겠군. 당장 몸수색하고 소지품 전부 확인해. 한 소령의 명령에 위병 2명이 망설이며 노인에게 다가갔다. 박진철 노인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저 씁쓸한 눈으로 자신을 범죄자 취급하는 젊은 장교를 바라볼 뿐이었다. 젊은 군인, 자네 이름이 뭔가? 노인의 차분한 질문에 한태준은 코웃음을 쳤다.
내 이름은 알아서 뭐하게. 당신 같은 사람에게 내 이름을 알려줄 의무는 없어. 난 이 부대의 질서와 안위를 책임지는 작전 참모부 소속 장교다. 그것만 알면 돼. 위병들이 노인의 허름한 가방과 옷 주머니를 뒤졌다. 나온 것이라고는 낡은 손수건, 반쯤 먹은 양갱, 그리고 구형 폴더폰 하나가 전부였다. 보고, 특이사항 없습니다. 특이사항이 없다고. 그게 더 수상하지.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고무를 쓴단 말인가. 통신 기록 조회하고 최근 행적까지 샅샅이 파악해. 한태준의 광기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번 일을 군단 검열을 앞두고 자신의 철두철미함을 과시할 기회로 삼으려는 듯 했다. 불순분자 색출 및 퇴거 조치. 보고서에 올리기 딱 좋은 실적이었다. 이복의 젊은이. 그만하게. 내가 그냥 돌아가면 될 일이 아닌가. 박진철 노인이 처음으로 지친 기색을 내비쳤다. 그의 눈빛에 실망감이 어렸다. 눈앞에 저 오만하고 차가운 군인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키고 길러내고자 했던 강군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다. 돌아가? 당신 마음대로 왔다가 마음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여긴 군사보호구역이야. 당신은 이미 법을 어겼어. 정식으로 조사받고 혐의가 없다는 게 밝혀져야만 풀려날 수 있다. 그때였다. 박진철 노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다. 온화함이 걷히고 그 자리에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 같은 무언가가 드러났다. 자네 정말 이래도 괜찮겠나? 지금 자네가 하는 짓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정말 모르고 이러는 건가? 그 순간적인 변화를 한태준은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마지막 발악으로 치부했다. 오히려 노인의 경고가 그의 오기를 더욱 부추겼다. 결과? 결과는 당신이 받게 되겠지. 군사시설 무단 침입 및 소란 행위. 괘씸죄까지 추가해서 며칠 영창 신세를 지게 해줄 수도 있어. 어디서 되도 않는 협박이야, 이 노망난 영감탱이가. 영감탱이. 입에서 거친 욕설이 튀어나왔다. 이성을 잃은 것은 아니었다. 철저히 계산된 모욕이었다. 상대의 인격을 완전히 짓밟아 다시는 이곳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려는 의도였다. 당장 이자를 끌어내.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 다시 한번 이 부대 근처에서 눈에 띄면 그땐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고 똑똑히 전해. 한태준이 턱짓으로 명령하자 위병들이 노인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박진철 노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태준 소령의 얼굴을, 그리고 그 너머의 칠성부대 위병소를 깊은 슬픔이 담긴 눈으로 한번 훑어본 뒤 묵묵히 위병들에게 이끌려 부대 밖으로 밀려났다. 한태준은 그 뒷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또 하나의 변수를 완벽하게 제거했다. 그의 철옹성은 오늘도 굳건했다. 그는 다시 지프에 올라타며 이 사소한 소동을 어떻게 포장하여 상부에 보고할지 머릿속으로 문장을 고르고 있었다. 그가 쫓아낸 노인이 잠시 후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부대 밖으로 쫓겨난 박진철 노인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그는 방금 자신이 겪은 모욕과 수모를 곱씹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만함으로 가득 찬 젊은 장교 한태준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다. 저런 자가 최전방 부대의 핵심 장교라니. 군의 기강과 정신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다. 그는 근처 버스 정류장의 낡은 의자에 몸을 기댔다. 집으로 돌아갈 차편을 알아보려는 것이 아니었다. 품속에서 주섬주섬 낡은 폴더폰을 꺼냈다. 투박한 손가락으로 더듬더듬 버튼을 눌렀다. 전화번호부에는 이름이 몇 개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그중 하나를 찾아 통화 버튼을 길게 눌렀다. 뚜루르 뚜루르.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수화기 너머에서 낮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이강석입니다. 육군 제7보병사단장 이강석 중장이었다. 그는 군단장과의 화상회의를 막 끝내고 잠시 숨을 돌리던 중이었다.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뜬 번호였지만 그는 왠지 모를 기분에 전화를 받았다. 나다. 박진철 노인의 짧은 한마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강석 사단장의 등골이 칼날처럼 바로 섰다. 회의 내내 유지하던 장군으로서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수십 년 전 사관생도 시절의 앳된 모습으로 돌아간 듯 했다. 선생님, 어인일이십니까? 어디십니까, 지금? 그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반가움, 그리고 존경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박진철. 그의 군 생활, 아니 인생 전체를 통틀어 가장 큰 영향을 준 스승이자 전설적인 군인. 그가 직접 전화를 걸어온 것이다. 자네 부대 근처 버스 정류장일세. 예. 화천에 오셨습니까? 어찌 연락도 없이 지금 바로 모시러 가겠습니다. 위치가 정확히 어디십니까? 이강석 사단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갈 기세였다. 그러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스승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하고 힘이 없었다. 아닐세. 그냥 돌아가야 할 것 같아. 자네 얼굴이나 한번 보려고 무작정 왔는데 부대 구경하기가 참으로 어렵구먼.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선생님? 웬 젊은 소령 하나가 나를 막아서더군. 노망난 영감 취급을 하며 욕설을 퍼붓고는 병사들을 시켜 나를 끌어냈어. 내가 자네 스승이라고도 했는데 도무지 믿지를 않더군. 하긴 내 행색이 이러니 그럴만도 하지. 담담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씁쓸함이 배어 있었다. 이강석 사단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감히 자신의 스승에게, 살아있는 군의 전설에게 자신의 부대에서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말인가? 누구입니까? 선생님께 그런 무례를 저지른 놈이 누구입니까? 이강석의 목소리가 분노로 가늘게 떨렸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다. 이름은 모르네. 작전 참모부 소속이라고만 하더군. 됐네. 다 내가 부족한 탓이지. 자네 바쁠 텐데 괜한 소리를 했구나. 이만 끊겠네. 선생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절대로 거기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이강석이 절규하듯 외쳤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져 있었다. 그는 잠시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다. 작전 참모부 소속 소령.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원칙과 실적에 미쳐있는 냉혈한 한태준. 으드득. 이강석 사단장의 입에서 짐승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수화기를 집어 던지듯 내려놓고 인터폰의 비상 버튼을 눌렀다. 사단장입니다. 지금 당장 부사단장, 참모장, 주임원사를 포함한 사단 내 모든 영관급 이상 장교와 위병소. 근무자 전원 5분 내로 사단 연병장에 집합시킨다. 전투복 완전 무장이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다. 반복한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집합시켜. 비서실 너머로 전해진 사단장의 목소리는 천둥과도 같았다. 부대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평온하던 칠성부대는 순식간에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워졌다. 무슨 일인지 영문도 모른 채 장교들은 허둥지둥 무장을 챙겨 연병장으로 달려나갔다. 지휘통제실에서 막힘없이 업무를 처리하던 한태준 소령 역시 비상소집 명령을 받았다. 그는 의아했다. 적의 도발 징후도 훈련 상황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가장 먼저 완전 무장을 갖추고 지휘통제실을 나섰다. 이것 또한 그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또 다른 평가의 장이었기 때문이다. 연병장으로 향하며 그는 생각했다.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사단장님께서도 나의 이런 모습을 높이 평가하시겠지.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잠시 후 연병장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칭찬이나 평가가 아닌 그의 군 생활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폭풍의 눈은 바로 자신이 노망난 영감이라며 모욕하고 내쫓았던 허름한 노인이라는 사실을. 화천의 골짜기에 울려 퍼지기 시작한 분노의 메아리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다. 칠성부대 연병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대한 용광로 중 하나였다. 여름에는 끓어오르는 아스팔트 열기가, 겨울에는 뼈를 깎는 칼바람이 연병장을 가득 메웠다. 그리고 지금 계절과 상관없는 혹한의 냉기가 수백 명의 완전 무장한 장교들을 짓누르고 있었다. 사단장의 비상소집 명령이 떨어진 지 불과 몇 분. 부대 내 모든 영관급 이상 장교와 참모 그리고 정문 위병소 근무자들까지 단 한 명의 낙오도 없이 연병장에 도열했다. 방탄모와 조끼, 소총까지 갖춘 완전 무장 상태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안감 그리고 정체 모를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다. 적의 침투인가? 국지도발? 아니면 최고 상급 부대의 불시 검열인가? 온갖 추측이 난무했지만 누구 하나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그저 침묵 속에서 서로의 눈치만 살필 뿐이었다. 한태준 소령은 대열의 앞줄, 자신의 계급에 맞는 위치에 서 있었다. 그의 심장은 다른 이들과는 다른 종류의 흥분으로 뛰고 있었다. 혼란 속에서도 그는 가장 완벽한 자세를 유지했다. 그의 군장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결속되어 있었고 그의 시선은 연병장 단상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이 갑작스러운 상황은 위기이지만 동시에 기회였다. 다른 모두가 허둥댈 때 자신만이 완벽한 군인으로서의 자세를 보여준다면 사단장의 눈에 들 절호의 기회.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이 상황이 종료된 후 사단장에게 이번 비상 소집에 대한 완벽한 상황 분석과 조치 건의를 보고할 준비까지 마쳤다. 정문에서 있었던 사소한 소란 따위는 이미 그의 기억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다. 드디어 오시는군. 한태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연병장 입구로 사단장의 지휘 차량인 1호차가 칠흑 같은 위용을 드러내며 들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연병장에 모인 모든 이들의 눈이 의심으로 커졌다. 1호차는 단상을 향해 가지 않고 연병장 중앙, 도열한 장교들의 바로 앞에서 멈춰 섰다. 끼이그.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차가 멈추자 운전병이 황급히 내려 뒷좌석 문을 열려고 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조수석에서 이강석 사단장이 직접 내렸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인 일이었지만 진짜 경악은 그 다음에 벌어졌다. 이강석 사단장은 운전병을 손짓으로 물리고 직접 뒷좌석 문으로 걸어가 손잡이를 잡았다. 연병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오직 화천의 칼바람이 깃대를 때리는 소리만이 윙윙 울렸다. 두 개의 별을 어깨에 단 사단장이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과도 같은 7사단의 지휘관이 마치 최고의 국빈을 모시듯 누군가를 위해 차문을 열어주고 있었다. 한태준 소령의 완벽했던 포커페이스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도대체 누구지? 합참의장인가? 아니, 그분께서 오셨다면 이런 식으로 오실 리가 없다. 국방부 장관? 그것도 아니야. 마침내 차의 뒷좌석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내렸다. 햇빛에 그을린 얼굴, 깊게 팬 주름, 그리고 지독하게도 눈에 익은 남루한 작업복. 한태준 소령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시간의 흐름이 갑자기 느려지는 것 같았다.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조금 전 자신이 노망난 영감탱이라 부르며 온갖 모욕을 퍼붓고 병사들을 시켜 질질 끌어내라고 명령했던 바로 그 노인이었다. 박진철. 그가 지금 사단장의 극진한 의전을 받으며 연병장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한태준의 뇌가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잘못 봤어. 닮은 사람이겠지. 말도 안 돼.
하지만 그의 희망은 산산조각 났다. 이강석 사단장은 노인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듯 그를 대했다. 사단장의 얼굴은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노와 슬픔과 죄스러움이 뒤엉킨 기묘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이강석 사단장은 박진철 노인을 부축하여 수백 명의 장교들이 도열한 대열 앞으로 걸어왔다. 그의 발걸음은 마치 땅을 저주하는 듯 무거웠다. 그는 단상에도 오르지 않았다. 연병장 바닥 자신과 똑같은 눈높이에서 부하들을 마주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정확히 한 곳에 멎었다. 대열의 맨 앞에서 창백하게 굳어버린 한태준 소령의 얼굴에. 한태준 소령. 사단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확성기를 통하지 않았음에도 그 목소리는 연병장 전체를 지배했다. 자네는 오늘 정문 위병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기 모인 모두에게 보고하도록. 한태준의 입이 바싹 말라붙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보고? 무슨 보고를 해야 하는가? 신원불명의 민간인을 규정과 원칙에 따라 퇴거 조치했다고. 감히 사단장의 스승을 사기꾼과 간첩으로 몰아 모욕하고 내쫓았다고.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완벽한 세계, 그가 쌓아올린 원칙의 철옹성이 거대한 균열을 일으키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연병장을 감싼 침묵 속에서 박진철 노인은 그저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한태준에게는 가장 무서운 심판이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이 벌레 보듯 했던 그 노인이 지금 이 순간 자신을 포함한 이 부대 전체의 운명을 줄 수 있는 폭풍의 눈이 되어 있었다. 보고하지 못하는가? 이강석 사단장의 고함이 연병장을 갈랐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었다. 배신감과 참담함 그리고 스승에 대한 끝없는 죄책감이 뒤섞인 절규였다. 그의 불호령에 연병장에 도열한 모든 장교들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한태준 소령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여전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변명이 떠올랐다 사라졌다. 규정 때문이었다. 부대의 안위를 위해서였다. 민간인의 신원이 불분명했다. 하지만 그 어떤 변명도 사단장이 직접 문을 열어준 노인의 존재 앞에서 힘을 잃었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 방탄모 안쪽을 적셨다. 이강석 사단장은 더 이상 한태준에게서 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연병장의 모든 장병들을 향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를 넘어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제군들,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뛰어난 사격술, 강인한 체력, 탁월한 전술, 물론 모두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들은 군인의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옆에 선 박진철 노인을 돌아보았다. 군인의 심장, 군인의 영혼을 이루는 것은 바로 명예와 전통이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잊지 않는 것이다. 선배 전우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이 땅과 군의 가치를 존중하고 계승하는 것이다. 장교들은 숨을 죽인 채 사단장의 말을 경청했다. 이야기가 왜 이 방향으로 흐르는지, 그리고 저 허름한 노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극에 달했다. 그런데 오늘 우리 7사단은 그 심장을 우리 스스로 걷어찼다. 우리의 영혼을 쓰레기 취급하며 문전박대했다. 우리의 살아있는 역사를 노망난 영감이라 부르며 욕보였다. 노망난 영감. 그 단어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는 순간 한태준은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감각에 사로잡혔다.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수백 명의 동료 장교들의 시선이 칼날이 되어 그의 온몸에 박히는 것 같았다. 이강석 사단장은 박진철 노인을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는 모든 격식을 버리고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현역 사단장이 민간인에게 바치는 경례였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제가 부하들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부디 이 어리석은 제자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연병장은 충격으로 술렁였다. 사단장이 저토록 깎듯이 대하는 인물.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때 이강석 사단장이 허리를 펴고 떨리는 목소리로 노인의 이름을 밝혔다. 그 이름은 연병장 전체에 울리는 천둥과도 같았다. 여기 계신 이분의 함자는 박진철이다. 몇몇 나이든 원사나 행보관들의 입에서 나직한 탄성이 터져나왔다. 젊은 장교들은 여전히 어리둥절했지만 그 이름이 가진 무게를 아는 이들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강석 사단장은 계속해서 외쳤다. 제군들은 백두산 호랑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적진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북괴군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그 전설을 아는가? 대한민국 특수전 교리의 모든 뼈대를 세우고 707 특수임 무대대의 창설을 주도했으면 군번도 계급도 없이 조국을 위해 싸웠던 얼굴 없는 영웅들의 대부. 제군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모든 독도법과 침투 전술, 생존 기술을 맨몸으로 완성시킨 살아있는 교본. 그분이 바로 여기 계신 박진철 선생님이시다. 연병장은 이제 경악을 넘어 경외의 침묵에 휩싸였다. 전설. 책으로만 혹은 선배들의 무용담으로만 들었던 구름 위에 존재하는 것만 같았던 이름. 그 이름의 주인이 바로 저 먼지 낀 작업복을 입은 노인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런 분에게, 이 나라 군에 살아있는 정신 그 자체인 분에게, 우리 칠성부대는 아니 내 부하라는 작자는 감히 사기꾼, 간첩, 영감탱이라는 말을 짓거리며 이 신성한 부대 밖으로 그를 내쫓았다. 이것이 지금 우리 칠성부대의 현주소다. 원칙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오만함에 눈이 멀고 군복의 무게가 아니라 자신의 진급 점수만을 생각하는 썩어빠진 정신머리가 바로 우리들의 자화상이란 말이다. 이강석 사단장의 시선이 다시 한번 한태준에게 향했다. 이제 그 시선에는 경멸만이 가득했다. 한태준 소령. 앞으로 나와. 마침내 올 것이 왔다. 한태준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앞으로 걸어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듯 무릎을 꿇었다.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백두산 호랑이, 전설, 스승이라는 단어들이 망치처럼 그의 머리를 내리치고 있었다. 그가 쌓아올린 모든 것, 그의 자부심, 그의 미래가 한순간에 먼지처럼 흩어지고 있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차가운 연병장 바닥에 이마를 박고 싶을 뿐이었다. 전설의 이름 앞에서 그는 한없이 작고 추악한 존재일 뿐이었다. 차가운 연병장 바닥에 무릎을 꿇은 한태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지난 몇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노인의 온화했던 첫 표정, 이강석 장군을 찾던 차분한 목소리, 그리고 자신이 퍼부었던 경멸과 모욕의 언어들. 그는 자신이 걷어찬 것이 단순히 남루한 노인 한 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군의 역사였고 명예였으며 그리고 바로 자기 자신의 영혼이었음을. 이강석 사단장의 분노는 잦아들지 않았다. 그는 무릎 꿇은 한태준을 향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놈의 그 오만한 머릿속에 가득 찬 원칙이 대체 무엇이냐? 부대를 방문한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군의 대선배를 능멸하는 것이 내 놈이 신봉하는 원칙인가? 그딴 것을 원칙이라고 가르친 적 없다. 그것은 원칙이 아니라 오만이며 독선일 뿐이다. 이강석 사단장은 한태준의 군인으로서의 삶을 끝장낼 작정이었다. 당장이라도 그의 계급장을 떼어 불명예 전역을 시켜도 시원치 않을 판이었다. 그의 손이 허리춤의 권총 손잡이로 향하려는 찰나였다. 그만하게 이 장군.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모두의 행동을 멈추게 했다. 박진철 노인이었다. 그는 이강석 사단장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무너져 내린 한태준 소령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수백 명의 시선이 노인의 모든 움직임을 쫓았다. 박진철 노인은 한태준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그는 위에서 내려다보지 않고 허리를 숙여 무릎 꿇은 젊은 장교와 눈을 맞추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나 경멸이 없었다. 깊은 연민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다. 일어나게 젊은 군인. 한태준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차라리 욕을 하고 뺨을 때리는 편이 나았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용서는 그의 죄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대한민국 육군 장교는 그렇게 쉽게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닐세. 자네가 지켜야 할 것은 자네의 자존심이 아니라 이 군복의 명예와 국가의 안위다. 어서 일어나게. 노인의 단호한 목소리에 한태준은 마치 명령을 받은 것처럼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차마 노인의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박진철 노인은 한태준을 지나쳐 연병장에 모인 모든 장병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연병장 구석구석까지 명료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평생을 군에 몸담으며 한 가지 철칙을 배웠네. 진짜 강한 것은 부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 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일세. 가장 단단한 강철은 충격에 쉽게 부러지지만 유연함을 지닌 강철은 휘어질지언정 결코 부러지지 않고 제 모습을 되찾지.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군대의 원칙과 규율은 바로 그 강철의 근간일세. 반드시 필요하고 지켜져야 하는 것이지. 하지만 그 원칙이 사람을 향한 존중과 이해라는 유연함을 잃는 순간 그것은 가장 먼저 부러지는 죽은 강철이 되고 마는 걸세. 오늘 저 젊은 장교가 휘두른 것은 바로 그 죽은 강철이었어. 그의 시선이 다시 한태준에게 향했다. 군복은 국민 위에 군림하라고 입는 옷이 아니네. 국민을 섬기고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약속의 증표야. 오늘 자네가 문전박대한 늙은 농부 한 사람이 바로 자네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국민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왜 몰랐는가? 선배 전우에 대한 예우는 과거에 대한 존중이자 우리가 지켜나갈 미래에 대한 다짐이라는 것을 왜 잊었는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단순한 훈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군의 본질을 꿰뚫는 깊은 통찰이었고 모든 군인들의 가슴에 새겨야 할 잠언이었다. 연병장을 가득 채웠던 분노와 당혹감은 어느새 숙연함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강석 사단장은 스승의 가르침 앞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이 한태준을 파멸시키는 것만이 능사라고 생각했던 짧은 생각을 부끄러워했다. 파괴가 아니라 바로잡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휘관의 역할임을 스승은 몸소 보여주고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이강석 사단장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안정을 되찾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더욱 단단해져 있었다. 한태준 소령. 예. 한태준은 거의 반사적으로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잠겨 있었다. 자네의 죄는 군법회의에 회부되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무겁다. 하지만 박진철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이것은 처벌이자 동시에 자네가 군인으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사단장은 한태준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한태준 소령은 금일부로 작전 참모부의 모든 보직에서 해임된다. 대신 칠성부대 명예선양위원회라는 특별 TF의 장을 맡는다. 자네의 임무는 앞으로 3개월간 이 화천 일대에 거주하시는 모든 6.25 및 월남전 참전용사 선배님들을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직접 찾아뵙는 것이다. 그분들의 댁을 찾아가 잡초를 뽑고 부서진 지붕을 고치고 그분들의 군 생활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기록하여라.
그렇게 기록한 역사를 모아 사단 역사관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영웅들이라는 공간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라. 위병소 근무자들은 매 주말 한 소령의 활동을 무조건 지원하도록. 그것은 좌천도 징계도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혹독한 형태의 교육이었다. 책상에 앉아 지도와 서류만 보던 그에게 직접 발로 뛰며 사람을 만나고 역사를 배우라는 명령이었다. 오만한 엘리트 장교에게 내려진 가장 뼈아픈 성찰의 시간이었다. 명령을 이행할 수 있겠나? 이행하겠습니다. 한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것은 두려움이나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부서진 자아의 파편 속에서 아주 작은 희망의 빛을 발견한 자의 참회였다.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이는 너무나도 뜨거운 눈물이었다. 휘어질 수 없어 부러지기 직전이었던 그의 강철이 비로소 진정한 담금질을 시작하고 있었다. 연병장의 비상 소집이 해제되자 장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침묵 속에서 흩어졌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대화는 없었다. 오늘 벌어진 일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칠성부대 지휘부 전체의 심장을 관통한 파편이었고 모두의 가슴에 나는 한태준과 다른가? 라는 서늘한 질문을 남겼다. 가십처럼 떠들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사건이었다. 그 침묵의 중심에 한태준 소령은 한동안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완전 무장을 한 그의 모습은 이제 위풍당당한 장교가 아니라 길을 잃고 버려진 패잔병처럼 보였다. 사단장의 마지막 명령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보직 해임 그리고 명예선양위원회.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지만 동시에 아주 희미한 빛을 품고 있는 구원의 동아줄 같기도 했다. 정신을 차린 그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사무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의 왕국이었던 사단 지휘통제실 내 작전 참모부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는 이방인이 되어 있었다. 동료들은 그를 애써 외면했고 부하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고개만 숙였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동정과 경멸 그리고 약간의 안도감이 칼날이 되어 그의 살을 애는 듯 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책상으로 갔다. 모니터에는 아직 군단 검열 대비 작전 계획이 띄워져 있었다. 그가 며칠 밤을 새워 완벽하게 다듬었던 그의 출세 가도를 보장해줄 결정체. 그는 미련 없이 전원 버튼을 눌러 화면을 꺼버렸다. 책상 위의 결제 서류들, 각 잡혀 정돈된 필기구, 그리고 그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 이 모든 것이 어제의 유물처럼 느껴졌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종이 상자를 가져와 개인 서적과 비품들을 담았다. 그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사무실의 모든 신경이 쏠려 있었다. 그가 아끼던 고급 만년필을 상자에 넣을 때 누군가 나직이 헛기침을 했다. 그 소리조차 한태준에게는 조롱처럼 들렸다. 짐을 다 꾸린 그는 상자를 들고 일어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외면하고 있는 동료들을 향해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동안 많았다. 그동안 신세 많았다. 그것이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작전 참모부의 에이스 리틀 롬멜이라 불리던 한태준 소령은 그렇게 자신의 왕국에서 초라하게 퇴장했다. 그에게 배정된 새로운 사무실은 본청에서 한참 떨어진 낡은 창고 건물이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먼지가 자욱하고 구석에는 거미줄까지 쳐진 그야말로 부대에 버려진 공간이었다. 삐걱거리는 철제 책상과 의자 하나, 그리고 먼지 쌓인 전화기가 집기의 전부였다. 칠성부대 명예선양위원회라는 거창한 이름이 무색한 초라한 시작이었다. 한태준은 상자를 내려놓고 멍하니 창고를 둘러보았다. 이곳은 그의 무덤이었다. 화려한 작전 상황판 대신 곰팡이 핀 벽을, 긴급보고 대신 쥐가 뛰어다니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곳. 그는 허물어지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바로 그때 낡은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주임원사가 들어왔다. 그는 말없이 책상 위에 누런 서류철 하나를 툭 던져놓고는 착잡한 표정으로 한태준을 바라보았다. 사단장님 지시일세. 화천군 관내 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용사 명단 전체야. 총 172분. 3개월 안에 이분들을 전부 직접 찾아뵈어야 하네. 주임원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한숨과 함께 말을 이었다. 한소령, 이건 기회일 수도 있어. 사단장님께서 자네를 완전히 내치실 생각이었다면 진작에 군복을 벗기셨을 걸세. 왜 이런 임무를 주셨는지 그 의미를 잘 생각해봐. 자네 하기 나름이야.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나갔다. 한태준은 천천히 서류철을 열었다. 빽빽하게 적힌 이름, 주소, 군번, 그리고 참전 기록. 6.25 전쟁, 월남전. 까마득한 옛날의 기록들이었다. 그에게 이 명단은 그저 처리해야 할 업무 리스트, 또 다른 종류의 보고서처럼 느껴졌다. 그는 가장 위에 있는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김만석, 육군 이등병, 6.25 참전,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다음 날 아침 그는 작전 장교의 각 잡힌 전투복 대신 낡고 허름한 활동복으로 갈아입었다. 지휘관용 지프가 아닌 보급대의 낡은 트럭 짐칸에 몸을 실었다. 그의 첫 번째 목적지인 명월리로 가는 길은 험했다. 포장도로는 금세 끊겼고 비포장 산길이 끝없이 이어졌다. 트럭이 덜컹거릴 때마다 그의 몸은 이리저리 부딪혔고 흙먼지는 그의 얼굴과 옷을 뒤덮었다. 불과 이틀 전만 해도 최고급 승용차 뒷좌석에서 작전을 구상하던 그였다. 마침내 트럭이 멈춘 곳은 산 중턱의 외딴 마을 입구였다. 더 이상 차가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 한태준은 거기서부터 걸어야 했다. 주소지에 적힌 집은 마을에서도 한참을 더 올라가야 하는 곳이었다. 그는 낯선 산길을 헤매고 주민에게 길을 물어가며 겨우 목적지를 찾을 수 있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흙집 한 채.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지붕은 군데군데 내려앉아 있었다. 그가 헛기침을 하며 인기척을 내자 낡은 문이 열리고 허리가 굽은 노인 한 명이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어 나왔다. 명단 속의 김만석 노인이었다. 뉘시오. 노인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거칠었고 눈빛에는 낯선 이에 대한 경계심이 가득했다. 저 칠성부대에서 나왔습니다. 어르신을 찾아뵈라는 명을 받고 왔습니다. 한태준은 어색하게 경례를 붙였다. 그러자 노인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부대? 이제 와서 뭐가 아쉬워서 군인 나으리께서 이런 누추한 곳까지 찾아오셨나. 선거 때도 표 달라고 안 오던 양반들이 사진이나 찍고 가려고. 아니면 뭐 죽을 때 됐나 싶어서 미리 조사 나왔나? 날카로운 가시가 박힌 말이었다. 한태준은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다. 예전 같았으면 민간인이 군인에게 무슨 태도냐며 쏘아붙였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럴 자격이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준비해온 음료수 상자를 내밀었다. 아닙니다, 어르신. 그저 인사드리고 혹시 불편하신 점은 없는지 여쭤보러 왔습니다. 됐소. 그런 거 필요 없으니 어서 돌아가시오. 노인은 매몰차게 돌아섰다. 쾅 하고 닫히는 문은 한태준의 면전에 꽂히는 비수와도 같았다. 그는 닫힌 문 앞에서 한참을 망연자실 서 있었다. 이것이 그의 첫걸음이었다.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했던 그의 세상이 얼마나 좁았는지, 그리고 그 세상 밖의 현실이 얼마나 차갑고 거친지를 온몸으로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는 음료수 상자를 마루에 조용히 내려놓고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다. 길은 멀고 험했다. 첫날의 실패는 시작에 불과했다. 한태준의 여정은 거절과 무시, 그리고 의심의 연속이었다. 어떤 집에서는 문전박대를 당했고
어떤 집에서는 대놓고 위선 떨지 말고 가라는 핀잔을 들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잊혀 살아온 사람들이었다. 갑자기 나타난 젊은 장교의 방문은 그들에게 반가움이 아니라 익숙했던 평온을 깨는 불청객의 소음일 뿐이었다. 한태주는 매일같이 패배했다. 낡은 트럭을 타고 산골 마을을 누볐지만 얻는 것은 없었다. 그의 보고서에는 면담 거부, 부재중이라는 단어들만 늘어갔다. 그의 몸은 고된 노동을 해본 적 없는 엘리트의 몸이었다. 낯선 길을 걷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동안 온몸에 근육통이 찾아왔고 손에는 물집이 잡혔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그는 흙먼지 묻은 활동복 차림으로 텅 빈 창고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이것은 기회가 아니라 그저 서서히 말려 죽이는 형벌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박진철 노인의 목소리가 울렸다. 진짜 강한 것은 잘 휘어지는 것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여전히 한태준 소령으로서 그들을 만나려 했다. 명예선양위원회 TF장이라는 직함을 앞세워 인물로서 접근했다. 그는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보고서를 채울 결과물을 얻으려 했던 것이다. 다음 날 그는 군복을 벗었다. 대신 시장에서 산 허름한 작업복을 입었다. 부대에서 지원해준 음료수 상자 대신 자신의 사비로 산 작은 라디오와 따뜻한 찐빵 몇 개를 챙겼다. 그리고 다시 첫날 자신을 매몰차게 내쫓았던 김만석 노인의 집으로 향했다. 그가 다시 나타나자 김만석 노인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이 양반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가라고 했잖소. 한태주는 아무 말 없이 마당 구석에 있는 낡은 장작더미로 걸어갔다. 그는 옆에 놓여있던 무딘 도끼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서툴지만 묵묵히 장작을 패기 시작했다. 뭐 하는 짓이야? 노인이 소리쳤지만 그는 대답 없이 장작만 팼다. 쿵, 쿵, 둔탁한 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다. 그의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손바닥은 터져 피가 배어나왔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해질녘이 되어서야 마당 한편에 있던 장작더미가 가지런히 정리되었다. 한태주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노인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내일 또 오겠습니다, 어르신. 그는 아무 대답도 듣지 않고 돌아섰다. 다음 날 그는 약속대로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내려앉은 지붕을 수리할 재료들을 이고지고 왔다. 그는 하루 종일 위태로운 지붕 위에 올라가 낑낑거리며 썩은 석가래를 교체하고 방수포를 덮었다. 김만석 노인은 방 안에서 그를 지켜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흘째 되던 날, 한태준이 땀을 뻘뻘 흘리며 무너진 아궁이를 수리하고 있을 때였다. 닫혀있던 방문이 열리고 김만석 노인이 작은 밥상 하나를 들고 나왔다. 보리밥에 된장찌개, 그리고 낡은 김치뿐인 소박한 밥상이었다. 밥 먹고 하게. 무뚝뚝한 한마디였다. 한태주는 순간 울컥했다. 그는 흙 묻은 손을 대충 털고 마루에 걸터앉아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다. 세상에서 이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이었다. 그가 밥을 다 먹어갈 무렵 노인이 그의 맞은편에 앉아 막걸리 한 사발을 따라주었다. 왜 이리까지 하는가? 자네 같은 엘리트 장교가 뭘 잘못해서 이런 대로 쫓겨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럴 필요까진 없잖소. 한태주는 막걸리 사발을 들고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자신이 저지른 오만하고 끔찍한 실수에 대해서, 그리고 전설적인 대선배에게 어떤 모욕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그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김만석 노인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박진철 장군님이라 그 양반 호랑이 중에 호랑이셨지. 노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다.
내가 이등병으로 철원 백마고지에서 굴을 때 중대장으로 오셨던 분이 바로 그분이요. 지옥 같은 고지전에서 부하들 살리겠다고 혼자 적진에 포복으로 기어들어가 박격포 진지를 날려버리셨지. 그때 파편이 박혀 지금도 다리를 저시는데 그런 분을 자네가. 노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한태준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가 살덩이처럼 구체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그저 술잔만 비웠다. 그날 이후 김만성 노인은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는 한태준에게 자신의 전쟁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포탄이 비처럼 쏟아지던 능선, 옆에서 죽어가던 전우의 얼굴, 얼어붙은 주먹밥을 씹으며 버텼던 겨울밤. 그의 이야기는 군사 교본에 나오는 멋진 작전 기록이 아니었다. 피와 눈물 그리고 공포와 그리움으로 얼룩진 한 인간의 처절한 기록이었다. 한태준은 밤늦게까지 노인의 말을 받아 적었다. 그는 더 이상 보고서를 쓰는 것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인생 그리고 잊혀진 역사를 경건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그의 태도가 바뀌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김만성 노인이 다른 참전 용사들에게 전화를 걸어주었다. 칠성부대에서 아주 괜찮은 젊은 군인이 왔는데 자네 이야기도 좀 들려주게. 소문은 계곡의 메아리처럼 화천의 산골 마을로 퍼져나갔다. 한태준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노인들이 하나둘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임무를 수행하는 장교가 아니었다. 그는 할아버지들의 말벗이 되어 주었고 고장난 농기계를 고쳐주는 기술자가 되었으며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든든한 손자가 되었다. 주말이면 그를 돕기 위해 파견된 위병소 근무자들은 장작을 패고 밭을 갈며 노인들의 잔심부름을 했다. 한태준은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월남의 정글에서 독사에게 물린 전우를 업고 밤새 뛰었던 이야기, 명절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고 철책선에서 가족 사진을 보며 울었던 이야기, 전쟁 후유증으로 평생을 악몽에 시달리며 살아온 이야기. 그는 그들의 주름진 손을 잡고 함께 울고 웃었다. 그의 심장, 원칙과 이성만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차가운 공간에 뜨거운 인간의 이야기가 하나둘씩 채워지고 있었다. 그는 이제 지도 위의 고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지에서 쓰러져간 병사들의 얼굴을 보고 있었다. 석 달이라는 시간은 쏜살같이 흘렀다. 한태준의 낡은 창고 사무실은 이제 더 이상 버려진 공간이 아니었다. 벽면에는 참전 용사들의 빛바랜 사진들이 붙었고 바닥에는 그들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과 기록 노트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노인들이 고맙다며 챙겨준 옥수수와 감자가 소박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곳은 이제 한태준에게 패배의 공간이 아니라 성찰과 깨달음의 성소가 되어 있었다. 그는 172명의 명단 속 모든 영웅을 만났다. 어떤 분은 이미 세상을 떠나 그의 가족들을 만나 넋을 기리고 증언을 들었다. 이제 그의 마지막 임무가 남아 있었다. 이 흩어진 역사의 조각들을 모아 사단 역사관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영웅들이라는 이름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막막했다. 이 뜨거운 삶의 기록들을 어떻게 차가운 전시물로 박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다. 군의 방식으로 연대기 순으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은 그의 옛 방식일 뿐이었다. 그것은 영혼 없는 기록의 나열에 불과했다. 그는 다른 방법을 택했다. 그는 전시관의 중심에 화천의 거대한 지도를 펼쳤다. 그리고 참전 용사들이 피 흘리며 싸웠던 격전지들을 표시했다. 그리고 그 위치에 그들의 사진과 함께 그들이 들려준 가장 처절하고 인간적인 그날의 한마디를 적었다. 엄마, 나 너무 무서워. 의백마고지 전투, 고박이병. 수통에 물이 없어 대신 눈을 녹여 전우의 입에 넣어주었다. 8.55 전투, 최상병.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의 군번줄을 월남에서 발견했다. 의안케 전투, 김하사. 그는 유품들을 전시했다.
구멍난 철모, 흙 속에서 발굴된 녹슨 대검, 그리고 어머니에게 붙이지 못한 편지. 각각의 유품 옆에는 QR코드를 만들어 방문객들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해당 참전용사의 생생한 육성 증언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역사는 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며 말을 걸어야 한다고 믿었다. 전시관 개관을 며칠 앞둔 늦은 밤이었다. 한태준은 페인트와 톱밥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마지막 전시물 배치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본 그의 눈이 커졌다. 박진철 노인이 이강석 사단장과 함께 조용히 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한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경례를 붙였다. 박진철 노인은 가볍게 손을 저어 그를 제지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한태준이 만들어 놓은 공간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는 벽에 걸린 낡은 사진 속 얼굴들을 하나하나 쓸어보았다. 어떤 사진 앞에서는 한참 동안 발을 떼지 못했다. 이 친구 김상사로군. 나보다 1살 아래였는데 수류탄을 몸으로 덮고 산화했지. 아주 용감한 친구였어. 저기 저 녀석은 보급품을 훔쳐먹다 나한테 죽도록 맞았던 놈인데 결국 저 고지에서 나 대신 총을 맞고 갔구먼. 노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깊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관람객이 아니었다. 잊었던 전우들을 다시 만나는 생존자였다. 한참을 둘러보던 박진철 노인은 전시관 중앙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등 뒤에 한태준을 돌아보았다. 자네, 저기 가운데가 왜 비어 있는지 아는가? 전시관의 가장 중요한 중앙 벽면은 텅 비어 있었다. 한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그 공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마지막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저 자리는 바로 이름 없는 영웅들의 자리일세.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야. 저 빈 공간을 보며 우리는 그들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하는 걸세. 박진철 노인은 한태준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의 손은 투박했지만 그 어떤 격려보다도 따뜻했다. 고생 많았네. 자네는 이제 죽은 강철과 살아있는 강철의 차이를 알게 된 것 같군. 자네는 이제 진짜 군인이 될 준비가 된 게야. 그 한마디에 한태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눈물을 쏟았다. 지난 석 달간의 고통과 깨달음 그리고 참회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마침내 전시관 개관일. 사단의 모든 장병과 군무원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자식의 부축을 받고 온 100여 명의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들이 역사관을 가득 메웠다. 이강석 사단장의 간단한 기념사가 끝나고 제막의 붉은 천이 걷히자 장례는 숙연해졌다. 노인들은 자신의 젊은 시절 사진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전우의 사진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손자, 손녀들은 할아버지의 육성 증언을 들으며 그들의 위대했던 삶을 비로소 마주했다. 그곳은 단순한 전시관이 아니었다. 세대와 세대를 잇고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거대한 공감과 치유의 공간이었다. 한태준은 행사장 가장 뒤편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서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행사의 주인공이 아니었지만 그 어떤 때보다도 가슴 벅찬 희열을 느꼈다. 그때 이강석 사단장이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자네가 해냈다. 한소령. 사단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나는 자네에게 벌을 주었다고 생각했는데 자네는 우리 모두에게 선물을 주었군. 진정한 지휘관은 부하를 벌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하가 나아갈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자네에게서 다시 한번 배운다. 이강석 사단장은 한태준의 어깨를 힘주어 잡았다. 이제 자네의 원래 자리로 돌아갈 시간이다. 하지만 예전의 그 자리는 아닐 것이다. 자네는 이제 새로운 강철로 다시 태어났으니 더 크고 중요한 일을 맡아야지. 준비되었나?
한태주는 눈물이 그렁한 눈으로 사단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 준비되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더 이상 출세를 향한 공허한 외침이 아니었다. 사람을 향한, 역사를 향한, 그리고 진정한 군인의 길을 향한 뜨거운 맹세였다. 화천의 깊은 계곡에서 시작된 한장교의 처절한 담금질이 마침내 끝나고 있었다.